가면과 본색 5장 정법의 길. 정법의 길은 홍익인간 창출에 있다. 정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법일까? 종교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착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삶이 어려워진다. 착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대자연의 법칙과 사회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다. 대자연의 법칙은 곧 순리를 뜻한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봄이면 나무에 푸른 잎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잎이 지듯이 대자연은 한치 어긋남이 없다. 이처럼 사람도 순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면 된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 뭔지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 우리가 사회법을 알면 그걸 잘 쓸 수 있듯이 종교도 알고 나면 잘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세상에 사이비 종교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부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대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홍수가 나고 불이 난다. 정법은 대자연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인간이 대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날마다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알라도 대자연의 법칙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정법 공부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정법을 잘 써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을 이롭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 되고 가족과 이웃이 잘 살게 된다. 이보다 더 유용한 공부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잘 쓰면 좋지만 제대로 못 쓰면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된다. 열쇠공이 그 기술을 금고털이에 이용하면 도둑놈이 되듯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엉뚱한 데 쓰면 결국 자신이 크게 다친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지식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식에 발목 잡혀서 인생이 고달파진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얼마나 적절하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정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정법은 바른 공부다.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사는 공부다. 정법을 공부하면 에너지의 질량이 높아져서 모든 이해타산에 초연해진다. 안달하거나 조바심 내지도 않는다. 애착을 가지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 오직 자기만이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갖추면 누구나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정법의 힘이다. 화가 화근이 된다. 화는 화근이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해로 돌아온다. 남에게 100번 잘 하다가도 단 한 번의 분노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욕심이 없다는 것도 욕심이다. 욕심 중에서도 가장 큰 욕심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남들이 따라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건 남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욕심임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비움은 욕심이라는 말조차 뛰어넘는 것이다. 뿌리는 죽지 않는다. 식물의 잎이 마르고 줄기가 시들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잎이 돋아나듯이 뿌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과 신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식물이나 다름없다. 아픔이 우울증을 만든다.
우울증은 영혼이 상처를 받거나 영혼의 질량이 낮을 때 발생하기 쉽다. 의사들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률이 남성에 비해 4배나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로토닌은 기분 같은 감각작용과 수면, 식욕, 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우울증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현대의학이 연구를 통해 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이 전부일까? 인간의 감정은 매우 섬세하고 우주적이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조절하지 못하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정을 조절하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멀쩡한 사람도 죽으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일까? 영혼의 질량이 낮아서 몸이 제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돈이 억만금 있는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높은 사람도, 인물이 좋은 사람도 피해가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한국 여성의 절반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 멀쩡한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눈만 뜨면 바뀌는 교육 정책과 치솟는 집값, 불확실한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줄줄이 낳고 키우느라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저 자식들을 굶길까봐 그게 걱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기 자식을 서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자기 자식이 남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가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고 할 정도이다. 어디 그뿐인가? 남편이 승진해서 누락이 돼도 우울증에 빠진다고 한다. 그러니 한국 여성 절반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이다. 남들보다 넓은 집에서 외제차를 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하다면 과연 이것이 우울증일까? 그저 우라통일 뿐이다. 우울증은 자신의 삶에 그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온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우울증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증도 찾아오지 않는다. 최고의 미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미천을 30%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 70%가 되면 나머지 30%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천 만들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미천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신용과 성실함이다. 이것이 최고의 미천임을 잊지 말라. 자신의 단점도 사랑하라.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지닌 소질과 근기가 다르다. 남의 단점을 보고 내가 느끼면 나를 일깨워주는 공부가 되고 내가 가진 단점도 남을 일깨워주는 공부가 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자신의 단점도 사랑하라. 젊은이여, 꿈을 크게 가져라.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불만이 가득하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에는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 없다고 투덜거린다. 심지어 나의 많은 상사들이 터줏대감처럼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자신들은 어지간해선 승진의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고 불만이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젊은이는 그런 환경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고 진력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남보다 일을 똑부러지게 잘한다거나 실적이 뛰어나다는 것만은 아니다.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다. 이것은 아무나 지닐 수 있는 성품이 아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
나이 많은 상사들이 그냥 앉아서 월급을 축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는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있어서 필요할 때 유용한 카드로 쓴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많은 상사들이 기업에서 퇴출되지 않고 대우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다. 차근차근 경험과 인맥을 쌓아가다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이것이다. 상사들이 경험한 것을 빠르게 배우고 익혀서 그들의 경험과 인맥을 내 것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두고 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니다. 이것도 능력이다. 남들은 다 하는데 그조차 못한다면 동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다들 알겠지만 신입 시절의 개인적인 능력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경험과 인맥이 쌓이며 동료들과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이를 모르면 직장에서 뒤처지기 쉽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 실력을 갖추고 인맥을 쌓아라. 부부란 무엇인가? 부부는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관계가 돼야 한다.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큰 득이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은 어려움을 낳기 때문에 늙을수록 의지하는 건 좋지 않다. 부부는 동반자이므로 평생 서로 존중하면서 살 의무가 있다. 나중에 죽어서 영혼이라도 함께하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관계이다. 욕심과 고집. 남에게 욕심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남을 포용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지나치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다. 고집을 버린다는 건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욕심은 모순을 만드는 원인이므로 상대방도 욕심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욕심을 버리면 상대방도 깨끗이 승복하고 다가온다. 인간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티 없이 청소해야 한다. 최고의 영약은 말이다. 최고의 영약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당신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잘 될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수고했어요. 좋은 말이 최고의 영약이다. 슬픔에 빠진 이에게 위로가 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용기가 된다.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큰 뜻을 품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받아내지 못하듯이 눈앞에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큰 부자가 되려면 뜻이 하늘처럼 넓고 높아야 한다. 사장이라는 명패를 떼야 돈을 벌 수 있다. 기업 설비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과 대화한 적이 있다. 그는 일거리는 꾸준히 있는데 생산성이 떨어져서 매출이 자꾸 감소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문제라고 했다. 기계 제작은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데 하던 일을 중단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이런 곤란을 겪는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가 기업의 논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다. 물론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이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대형 마트나 서비스업은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바꾸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IT 산업 등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된다. 납품이나 제품 출시까지 촌각을 다퉈야 하는 상황인데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다. 개중에는 악덕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과를 다 태우는 건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사장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감은 많은데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바로 리더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 대표에게 물었다. 일감이 많은데 왜 힘들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퇴근 30분 전만 되면 직원들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옛날 저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일이 없어서 문제였지. 일만 있으면 신이 나서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그건 직원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 문제야. 예? 제가 문제라고요? 자네 집에 아이들 있지?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용돈을 듬뿍 주면 공부해야 하네. 그때뿐이고 하는 척만 하겠죠. 마누라한테 생활비 말고 용돈 주면 좋아해야 하네. 스승님도 참. 돈 안 좋아하는 마누라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좀 해봐. 급여는 못 올려줘도 가끔 불러서 격려도 하고 밥 사 먹으라고 용돈도 줘봐.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야. 그게 리더가 할 일이야. 그랬더니 그가 막 웃었다. 사장이 돈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 돈은 사장이 버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합심해서 함께 버는 거야. 자넨 아직 사장 공부가 덜 됐어. 사장이라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바로 사장 공부이다. 작은 식당이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한다 해도 사장은 사장이다. 아무나 사장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장 공부라고 해서 대학에 가 경영학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배우라는 말이다. 사장이 되면 자세부터 달라져 거들먹거리게 되는데 그게 잘못이다. 사장도 3년은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7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사장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난다. 채 1년도 공부하지 않고 사장이 됐다고 큰소리치면 그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자리가 그렇다. 자신이 맡은 직책에 걸맞게 업무를 처리할 때 비로소 사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부장도 되고 팀장도 될 수 있다. 명색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능숙하게 일할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자신의 몸에 맞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할 일을 능숙하게 하면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다. 사장이 할 일과 팀장이 할 일, 대리가 할 일과 사원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잘 되는 회사는 직책에 맞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팀장이 할 일을 대리가 한다든가 대리가 할 일을 팀장이 하는 회사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질량에 맞게 일하는 회사가 성장한다. 중소기업 사장에게 다시 물었다. 회사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나? 2년쯤 됐습니다. 그럼 1년만 더 해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사장의 고충을 직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놔.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사주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해봐. 진심으로 얘기하면 틀림없이 달라질 거야. 직원들에게 불평만 하는 사장치고 잘 되는 회사는 없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사장이 사장의 도리를 다하고 직원이 직원의 도리를 다하면 그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사장이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든 강요해선 안 되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덕담을 아끼지 말라. 후배나 친구, 동료들에게 덕담을 아끼지 말라. 좋은 말과 칭찬을 건네는 데는 비용이 단 1원도 들지 않는다. 좋은 말에 인색하지 말라. 덕담을 많이 하면 상대방도 좋아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잘 된다. 덕담을 듣고자 할 때는 새해 덕담을 듣고자 할 때 주위의 말만 듣고 부하내동하여 성직자나 널리 알려진 유명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덕담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서 덕담을 들어야 좋은 에너지를 얻는다. 이때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든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찾아가지 않아야 한다. 그 사람이 가진 나쁜 에너지가 나에게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이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면 아랫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좋은 기운은 좋은 에너지를 주지만 나쁜 기운은 나쁜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행복은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쟁취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저 좋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행복은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진짜로 행복했을 때 행복이 온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는 건 진정한 노력이 아니다. 노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다면 그건 위선이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노력이 빛나는 법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자신의 길을 빨리 찾아라. 세상에는 수천 가지 직업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라고 애초부터 정해지지 않았다. 사람에겐 각자의 길이 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만약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탓이다. 자신의 질량에 맞는 일을 하라.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나에게 필요한 공부인지 잘 판단해야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일도 마찬가지요. 장사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질량에 맞지 않는 자질구레한 일을 하고 있다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마시는 물이 떨어져서 누군가 물통을 갈아야 한다고 치자. 만약 사장이나 부장이 물통을 교체한다면 그걸 보는 직원들이 과연 좋아할까? 아마 속으로는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사장이나 부장이 그 일을 했다면 그는 능력 없는 사장이거나 부장이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질량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가진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하라. 타인이 솔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라. 타인이 솔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이 솔직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요즘 시대의 침묵은 정말 금일까? 옛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고 했다. 침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금에다 비유할까? 이 속담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승가에서는 안거 중에 무건수행을 한다. 하지만 나는 신하들이 왕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다가 귀한 목숨을 잃었던 조선시대나 어울리는 이 격언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잘못된 걸 알고도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다.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좋고 나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요즘 유명한 논객들이 말을 마구 쏟아낸다. 언론은 그들의 말을 검증하거나 여과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퍼다 나른다. 오늘날 침묵이 필요한 것은 논객이 아니라 바로 언론들이다. 반면에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마디로 침묵이 똥이 되는 것이다. SNS가 범람하는 시대에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은 침묵하는 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의 참뜻은 어떤 논쟁이 생겼을 때 바로 뛰어들지 말고 차분히 경청한 뒤 현명한 생각을 도출해 보라는 것이다. 즉,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신중히 가리라는 뜻이다. 깊이 생각해서 정말 옳다고 판단된다면 만인을 위해 입을 여는 것도 곧 금이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다들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도 스스로 농사 지은 것이 아니고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도 스스로 낚아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농부와 어부의 수고가 깃들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대자연의 권고를 무시하지 말라. 친구나 동료, 이웃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대자연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친구나 동료, 이웃이 사기를 당했거나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조심하라는 대자연의 경고이다. 화는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크게 번진다. 대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을 당하게 된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공부해야 한다. 지금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가올 가까운 미래임을 잊지 말라. 인류의 참된 지식인은 인류를 움직이는 참된 지식인은 재물을 많이 가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답을 찾았을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인들은 재물이나 명예 따위에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여 헤맨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대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인간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대자연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여 스스로 곤경에 빠지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환경 오염이 지구를 병들게 한다. 공기와 물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그 때문이다. 대자연은 인간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인간이 눈앞의 욕심으로 스스로 공경에 빠졌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대자연의 법칙대로 자연을 아끼면서 살면 얼마든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다이아몬드가 도리어 화가 된다. 재물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된다.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재물과 권력을 넘치게 가지면 도리어 화가 된다. 가령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다고 하자. 그걸 목에 걸고 다니다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다 소중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몸에 지니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만날 수 있다. 앞으로의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이다. 혈연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면 선한 인연이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악한 인연이 된다. 가족과 혈연은 근본부터 다르다. 혈연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아랫사람을 이해시켜라. 화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몸속에서 생겨나는 병과 같다. 화의 원인은 자만이며 못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상대방을 윽박지르거나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것은 스스로 지혜가 얕고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하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했다. 그가 가족에게 물려준 재산이 무려 18조에 이르고 그에 따른 상속세만 해도 11조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우리 같은 범부들은 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오늘날 삼성전자를 세계 1, 2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니 그 정도 재산이 있는 건 당연하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희 전 회장이 가족에게 남긴 유산의 규모가 아니다. 천문학적인 유산이
누구에서 상속되든지 간에 어차피 국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한 한국의 자산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세간에는 그의 유산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마디로 한심하다. 기업인을 살려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 정치적인 논리로 기업인들을 후려치고 있다. 물론 그룹을 계승한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한 것도 많다. 세상에는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이 있다. 우리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자산 중에서 특히 무형의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사업보국이라는 기업의 이념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었다. 그 노력이 오늘날의 삼성을 키워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수많은 무형의 자산은 기업인의 표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무형의 자산들을 살펴보자. 그 전에 먼저 6.25 전쟁 이후 빈곤 속에서 한국 경제를 이끈 삼성 이병철, 현대 정지용,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한국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세운 주역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팩트다. 누가 내게 돌을 던져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들이 남긴 무형의 자산을 누리고 있지만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다. 기업의 창업자인 1대와 계승자인 2대를 거쳐 3대로 넘어가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이다. 과연 창업자의 후손들이 선대의 기업 이념을 계승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나는 오래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왔다. 대개 기업의 승계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창업자인 1대와 계승자인 2대, 그리고 후손이다. 1대가 회사를 창업하면 2대는 잘 경영하여 회사를 키운다. 이때 2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이념을 70% 이상 계승하면 하늘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다. 그 후에 3대가 기업의 수장이 되려면 선대의 정신을 이어받으면 물론이고 자기만의 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삼성도 그렇다. 삼성같이 초일류 기업은 회장이 독단으로 경영할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삼성의 3대인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선대가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비전이다. 선대가 쌓은 업적에 그저 숟가락만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남겨진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을 계승하는 후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선대가 일궈놓은 기업은 그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임직원과 국민들의 것이기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서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못은 대략 7가지라고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 등인데 크게 분류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룹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가치를 떨어뜨려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가 크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삼성의 미래에 한국 경제와 국운이 달렸기 때문이다. 죄를 묻고자 한다면 차라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낫다. 삼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3대 계승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선대의 훌륭한 기업 이념을 계승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건희 전 회장이 아들에게 물려준 무형의 자산이다. 회사는 설립하는 순간 사장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악정구투 끝에 기업을 성장시켜서 도약할 발판을 아들에게 마련해주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 이념을 기반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만약 그가 기업의 이념을 잊어버리고 방만하게 경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기업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고 말 것이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투자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인 회사에서 한 해 1억 원을 벌었다고 하자. 이 중에서 사장이 7천만 원을 가져간다면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까?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재투자해야 할까? 1억을 벌었으면 70%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삼성을 예로 들어보자. 고 이건희 회장은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기업 이념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자신의 비전을 더해 삼성전자를 오늘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선대의 기업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만약에 그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방만하게 경영했다면 오늘날의 삼성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면 선대가 물려준 기업을 방만하게 경영했다가 파산한 기업이 부지기수다. 기업이 잘 되려면 사장과 리더의 생각이 진취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자기 것인 양 멋대로 한다면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떤 회사든지 설립하는 순간 직원들과 이 사회의 것이 된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견 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총수가 주인이 아니다. 국민의 기업이요 대한민국의 기업이다. 기업인들의 노력이 컸지만 국민의 힘도 있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인들이 이를 착각하면 아무리 인류 기업이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삼성과 현대가 있고 LG가 있고 SK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 국민과 함께 가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룹의 총수와 CEO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야 한다. 해외에 공장을 세워서 수출을 늘리는 것은 CEO가 할 일이지만 그룹의 총수는 그룹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그 정도 안목을 가진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기업을 계승하겠다면 미래를 볼 줄 아는 넓은 안목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삼성의 상속세를 30%만 거두는 게 맞다. 나머지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정부가 상속세로 몽땅 걷어가면 그동안 노력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때로는 국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쓰게 되고 그런 만큼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인생의 가치관에 대하여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가치관 하나 없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싫다. 자기를 바로 세울 가치관이 없다는 건 삶의 목적이나 꿈이 없는 것과 같다.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건공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된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되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운명이 된다. 마음을 울리는 명문이다. 이 말을 보면 한 사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슨 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의미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를 움직인 성인과 위인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4대 성인으로 불리는 고타마 붓다가 그랬고 예수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고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개발자 마크 저크버그, 발명왕 에딘슨, 중국의 최대 갑부인 마윈 등 많은 기업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으며 그 신념에 따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간디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분열된 인도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인의 총칼 앞에서도 오직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해 인도를 독립시켰다. 만약 비폭력 저항운동만이 인도를 독립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도는 지도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믿음은 한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의 신념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국가를 움직이게 하고 세계를 움직이게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며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는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원인이 뭘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신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 신념은 어떻게 생길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여기에 목표가 하나 있다. 이것은 미래의 꿈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신념이다. 이러한 믿음은 간디의 말처럼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신념이다. BTS는 한국의 큰 자산이다. 얼마 전 BTS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1위를 기록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 게다가 BTS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니세프 청소년 어젠다 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연설까지 했다니 한국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 BTS가 성취한 것은 경제 효과로 따지면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이다. 더구나 BTS의 노래 가사들은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세계의 청소년들이 따라 부른다. 이건 뭘 말하는가? 그들은 노래로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홍보대사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부의 문화 정책을 보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이 많았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동안 한류를 이끌었던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등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던가 싶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곤 했다. 그런 상황이고 보니 BTS도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지금까지 BTS는 그들만의 힘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들이야말로 21세기의 애국자다. BTS 같은 그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공략하지 말고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나아가 북한까지 가서 공연을 하라는 것이다. BTS가 노래와 춤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에는 스포츠와 문화만 한 것이 없다.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어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BTS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고집 있는 사람, 고집 없는 사람. 본디 능력 있는 사람이 고집도 세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한 반면 고집 없는 사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 센 사람을 좋아한다.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수긍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